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낮아진 금리 덕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시장 중심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 사이에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게 여의치 않자 수수료를 올리고 여러 가지 개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이런 비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금리 인하했는데요. 기대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도 충분히 다스려야 할 겁니다.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 기준금리에 대한 후폭풍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하반기 경기 부양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처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집장만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장밋빛 전망과 또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가질 이유가 없다. 전세값도 더욱 오를 것이고 월세도 더 거세게 증가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기준금리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가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는 침체에 대한 활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영향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대개 금리가 이게 떨어지면요, 이 부동산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일종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유동성이 이제 다소간 증가해서 이 부동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효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됐고 또 실물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살아나고 있고, 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상대적으로 좀 활성화될 것 같고 또 양극화도 좀 다소간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은행에 돈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도 그 돈이 풀릴 수 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 설레고 있다고요.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예, 뭐 원래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지방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만큼 지방이 이제 그 부동시장의 침체가 먼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지방에 이제 그 먼저 긍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시장이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개 유동성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 네네. 사실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실수요자들은 좀 어려운 면도 있을 텐데 시중 자금이 재건축 또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 관련해서도 계속 뜨겁게 지금 뉴스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속되면 결국은 기대 이상 혹은 필요 이상의 거품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은행권의 이 정기 예금 금리가 1, 2%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다가 이자 소득세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제 그 저축의 매력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부분으로 특히 재건축, 분양, 오피스텔, 상가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유동성이 몰리면 아무래도 이 가격 거품이 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가격 거품이 길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단기간에 어떤 이 부동산 활황이 조금 특정한 분야의 양극화적인 성격도 있지만 일어나게 될 경우에 이게 수요가 늘고 재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서 향후에는
공급 과잉이 또 올 것이다. 거래 둔화, 양극화 이런 것들이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할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양극화란 것이 사실은 그 시장 쪽에서 본다면 분양시장과 이제 재고주택 시장 간에 네. 양극화도 지금 상당히 현격하게 드러날 것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하고 내년에 그 아파트 신규 공급량이 한 2년간 한 7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간 단기 입주 물량으로서는 이게 1990년대 이후 최대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저금리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 그 양호한 분양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재고주택 시장의 거래가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분양 시장과 재고주택 시장 간의 양극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장에서도 재건축 분양 쪽은 조금 낫습니다만 또 다른 쪽은 또 그렇지 않는 뭐 이중적 일종의 양극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분양이라는 이 독특한 선분양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또 돈이 유동성이 글로 몰린다라는 것도 마냥 이렇게 안심하고 볼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서민주택과 관련해서도 걱정되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금리가 떨어졌을 때 전세를 월세화하겠다 이런 집주인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세 지금도 없지만 더더욱이 전세난도 심해질 거다. 뭐 깡통 전세도 이제 속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전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 돈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 전세 풍기가 아마 더욱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도 이제 그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대출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 수 있는 여력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전세금의 또 인상도 초래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그 전세 가율의 상승과 이 고가 전세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금리 어떤 그런 그 기조는 이 전세 측면에서 전월세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저는 많다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주거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향상보다는 당장 이 부채의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출의 루트들도 있고 이렇게 좀 거품이 끼는 것처럼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나도 사야겠다, 분양받아야겠다 이런 또 심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더욱더 좀 위험해지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부동산과 연계해서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이미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특히 이제 그 대출 규제 같은 것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살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일어날 것을 보는데요. 네. 그래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1차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또 그 기존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으로도 네. 대출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미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소득 대비 금융 그 대출액이 지금 현재 한 17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50%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간에 이 금융 대출이 늘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는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분양시장과 관련된 좀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있어서 아파트 집단대출은 빠져 있거든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대출 중에서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무담보인데다가 워낙에 이게 상환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중도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중도금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때부터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강화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걸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는 그 뭐 어떤 업계의 여러 가지 어떤 요구에 따라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여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업계 쪽에서 본다면 이제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공급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계부채나 뭐 이런 것의 문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집단 대출이 상당히 중요한 태풍에 지금 어떤 그런 중심에 와 있는 핵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요번에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단 대출 부분에 이 대출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상당히 실적인 큰 여러 가지 시장에 이 파장을 났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 관련 여신 심사를 이번에는 집단 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을 전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빚을, 이 중도금 상환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 부담은 또 시장으로 쏟아낸다면 결국은 실제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만 이 부담을 다 쥐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교수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점도 있지만 당장의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 좀 어떻게 조율하고 보완하면 우려하는 바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뭐 큰 틀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세부적인 정책들을 섬세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출, 집단 대출을 포함해서 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여신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어떤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도 이 적정 수준의 어떤 그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가격 거품을 가져오는 것 중에 이제 이를테면 분양권 전매라든가 다운 계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랑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임대료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히 신금 분양 쪽으로 이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 대출은, 어떤 형태든 간에,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활황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될 수 있지만 집단 대출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폭탄 하나 쥐고 있는 건 정말 개선해야 될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자, 어려운 경제 이야기, 선물도 타고 퀴즈도 풀면서 매일 함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4글자입니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 및 세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이곳인데요. 오히려 기업의 위기를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실 관리를 직무유기한 곳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부실 감사를 한 이곳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것 대표이사 제재안과 함께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방지를 위해서 이것의 감사 품질 관리와 분식회계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재무서류의 감사 또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인데요. 감사, 감정, 증명, 계산, 법인 설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곳입니다. 흔히 이 기업 또 경영 활동에 감시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4글자입니다. 정답 뭘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법으로 이루어진 이 단체, 이 회사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정답 4글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하실 때 새로운 보안 수단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이냐 일본이냐 형이냐 동생이냐 논란 속에 있었던 롯데그룹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된 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탑뉴스 이데일리 권서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 말부터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돈 이체할 때 보통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OTP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됐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의무 사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생겼습니다. 지문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래서 오는 30일부터는 계좌 이체 때 보안카드나 이 OTP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융회사가 보안성이나 편의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 계좌이체 관련된 핀테크 시장도 정말 뜨거워서 여러 가지 규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규제가 없어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좌이체에 이런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의 결정에 달려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본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은행에 따라서 보안성 문제 때문에 어떤 은행은 비밀번호를 넣으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성이나 또 시스템 구축 비용을 감안할 때 지금의 OTP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은행도 좀 있을 거고 점차 지문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을 도입하는 은행도 나올 텐데요. 네. 워낙 이 OTP가 오랜 기간 검증된 인증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금융권 특성상 한동안은 이 OTP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예,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도 지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규제의 효과와 또 부작용을 다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여러 가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은 알려졌었는데 체계 자체가 바뀐다 이런 소식 전해져 있네요. 병원에 가보면 실손보험 가입했냐 이렇게 묻고 가입했다고 답하면 이런저런 검사나 불필요한 입원까지도 권하는 병원들 많은데요. 네. 이 실손의료 보험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좀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 과잉 진료 항목을 빼고 필수적인 진료만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 지금 실손보험은 3,200만 명이 가입한 아주 보편적인 보험인데요. 네. 문제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모든 치료를 보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제한되고 과잉 진료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결국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본형 상품과 기본형의 다양한 태가액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실 도수치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본형 상품 또 다양한 특약 이런 것들이 좀 종류가 다양해지네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 진료가 빈번한 보장 내역은 제외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약 40%가량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기본형에다가 뭐 근골격계 치료나 아니면 수액주사 치료 같이 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이 특약의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만약에 기본형만 선택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장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좀 안정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가 나옵니다. 이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이 129%에 달해서 이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었습니다. 예, 불필요한 과잉 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폐단 또 뭐 여러 가지 손보 업계의 어려움들도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관련해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뉴스를 품고 있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도 좀 놀라운 뉴스였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주요 계열사 사장 등 30여 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인데요. 방금 전에 또 전해진 뉴스는 이 창업주인 신재코 총괄회장의 처제 집에서 신회장의 개인 금고를 발견했는데 금고 안에는 30억여 원의 현금과 서류 뭉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서 300억 원대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신 총괄회장 일가가 좀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롯데가 사이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략 한 1,000억 원대 정도의 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래가 일단 전복했는지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법인세나 재산세 탈루 혐의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출국한 상태인데요. 지난 7일에 출국해서 일단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이 국제 스키연맹 총회에 참석을 했다가 14일에 롯데케미칼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탄크래커 공장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장 일본으로 건너가서 롯데홀딩스 정규시청에 참석한 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신격호 회장의 집무실 금고 텅텅 비어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또 이런 금고가 발견이 됐군요. 주총이 열리면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 또 표대결을 벌여서 여러 가지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네,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인사 명의의 주주 제안을 통해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현 임원진 6명을 해임하고 본인과 이소배 대씨를 이번에 재임명하는 안을 이제 제안한 상황인데요. 또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로 복귀시키는 안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는 광인사의 지분 50%의 한 주를 더 갖고 있거든요. 네. 이 광인사가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종업원 지주인데요. 27.8%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주회가 누구 편을 설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 3월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똑같은 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주총 30분 만에 모두 부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호텔 롯데는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29일에 상장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뭐 이렇게 악재가 잇따라 터지니까 결국에는 증시 상장을 분기한 연기한 겁니다. 예, 정말 재계 5위의 롯데그룹 들여다볼수록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안에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구조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현대상선이 최근에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좀 한숨 돌렸는데요. 오늘 윤종용 금융위원장이 원래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정상화 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합병이나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는 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약간 선을 그었었는데요. 오늘 발언으로 일단 합병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이 조건부 자율 협약을 진행 중인데요. 현대상선은 최근에 이 고가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제3회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진해운은 1,000억 원의 용선료를 연체한 상태라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만약에 한진해운도 현대생성과 같은 정상화 길을 걷게 된다면 향후 양사 합병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역대 이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정부 관료들 또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빅딜 이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골판지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됐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제지사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총 1,039억 4,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 담합 혐의로 인해서 과징금 1,108억 원의 부과를 받았는데요. 네. 이것까지 포함하면 2,148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제지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사실 골판지 업체들은 원료 구매, 중간 가공, 최종 제품 판매까지 유통력의 전반에 걸쳐서 3년 한 6년간 담합을 했습니다. 원료 구매 가격을 일제히 낮추기로 담합하거나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기로 하는 식을 짰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비용 인상분은 결국 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이 공정위는 2012년 3월에 최초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해서 4년 만에 이제 제재안을 낸 건데요. 당시 일부 업체들의 자진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언시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종이나 박스, 신문용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천억이 넘는 과징금,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했었겠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대1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생생인터뷰. 오늘은 첫 번째 인터뷰도 그렇고요. 지금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후폭풍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는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 걱정할 만한 부분들 좀 짚어봤다면 지금은 은행들이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라는 부분들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인터뷰들을 통해서 한국 금융권과 관치 또 기업 부실의 문제점들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세금 또 개별 소비자 가게들의 부담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0.25% 인하를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하반기 경기 부양 모멘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의 셈법은 조금 다르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은행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사실은 부실기업의 대손 충당금으로 이 은행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준금리까지 인하됐는데요. 은행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의 주 수익원은 그 예대 마진, 예를 들어서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에서 네. 그 이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기준금리가 10%일 때 예를 들어서 30%의 마진이 생긴다면 3%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이 대출률이 3%대인 경우에 30%의 이익을 얻는다면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경우에 이러한 그 기준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폭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 그 마진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2010년도부터는 은행의 순마진이 계속 떨어져서 올해 1분기에는 1.55%로 아주 저의 어떤 마진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은행들이 부실 대출 또 대손 충당금 이런 위기까지 있는 데다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금리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신금리 인하를 착수해야겠다. 네네. 다시 말해서 예적금 이자를 좀 덜 주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돈이 더 들어오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네들이 지급해야 될 그 이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낮춰서 어떤 그 수익을 보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가게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런 의지가 이제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보다 더 이제 어떤 유인 조건이 내지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로 그 어떤
소득을 많이 차지하는 시니어들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악재, 악순환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은행들이 수수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그거 뭐 수수료 뭐 1, 200원 올려서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동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들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익 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아시는 것처럼 조선해양과 관련된 어떤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수익을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이제 각종 그 수수료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만 최소 2조 이상이 필요하니까 2조 이상을 더 벌어야 될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로 해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이익을 좀 메우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수수료를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 또 이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올랐네라고 투덜거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 대손 충당금 2조 또 금리 인하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을 수수료로 메우겠다. 도대체 수수료가 얼마나 되길래 그게 가능하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그 은행에서 그 예대 마진 다음으로 수수료 수익이 가장 큰 수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두 번째인 수수료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시중은행들의 경우에 수수료가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에는 4조 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한 20% 정도 높아져서 한 5조 원대의 어떤 수익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네. 자, 적은 수수료 같지만 이게 4조 원의 수익이었고 올해는 5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 이 수수료로 정말 구멍을 메꾸려고 한다. 이런 의심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결국은 이 수수료가 은행의 큰 수입원인데 그 부담을 가게나 개인한테 지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인상되거나 확대된 수수료 지금 뭐 여러 은행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부터 이제 은행별로 과거에는 대부분 한꺼번에 같이 올렸는데 이제는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걸릴까봐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지금까지 은행들이 이제 지금 수수료, 우리 자동화기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창구에 내서 가서 내는 그런 발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각종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타 올리지 않은 은행까지 다 가세해서 이번 달까지는 아마 모든 은행들이 다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서민들의 어떤 수수료 부담은 사실은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은행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너무 남발하면서 너무 쉽게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만성적인 어떤 이들의 그 어떤 수익원의 관리 행태가 사실은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수익을 메우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고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간에 좀 짜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좀 최근에 ISA 계좌를 개시했을 때도 뭐 불안전 판매 경고도 나왔었고요. 이 고객을 모실 땐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혜택 또 고객들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쇠 아니냐 이런 좀 불평등한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어떤 방식의 정책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원가에 의해서 합리적인 비용에 기초해서 부과가 돼야 되고요. 또 수수료 체계가 은행 간의 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은행들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들이 거의 동일하게 같게 아니면 똑같이 올리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원가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공동 운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어떤 수수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은행들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예, 이게 참 공개되기에는
있겠지만 혹시 네네. 그 원가에 대비한 수수료라는 말이 많이 와닿으실 텐데요. 네네. 대략 원가에 대비한 수수료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원가에 의한 것은 이제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자동화 기기가 같은 경우에 네. 기계값이 올랐다든지 임대료가 올랐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개 한 10% 이상, 네. 한 뭐 20%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원가에 의한 어떤 뭐 그런 인상이라고 보기 아니라 어렵다. 네.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자동화 기기 예를 드셨지만 원가를 감안했을 때 이상의 원가를 네네. 감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이 수수료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손쉽게 손실을 메우려는 거다라는 비판이 지점이다. 지금 이렇게 네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또 관련 뉴스 있을 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급 봉투, 또 은행, 대출, 이자, 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돈 관련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 퇴근길 장바구니 떠올리시는 게 가장 또 현실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경제가 건강하면 아무리 여러 경제가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죠. 그 장바구니 경제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지난주는 저희가 방송을 쉬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현충일이었고요. 또 연휴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소식 못 들으셨는데 궁금하실 네네. 것 같아요. 네. 오르고 내린 품목들 좀 그 사이에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전해드리지 못했으니까 이번 주에 더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쪽파와 애호박 가격이 약간 오름세입니다. 이 닭고기, 추청오이, 배추는 반대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먼저 쪽파는 시금치처럼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서는 생육이 부진해서 출하량이 좀 감소하게 되고요.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애호박은 출하 지역이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공급 물량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쪽파 하는 순간 저는 이 파전이 갑자기 싹 떠오르네요. 배고플 네. 시간인가 그런가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좀 가격이 착한 품목들, 장바구니에 좀 미소를 짓게 해주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닭고기는 육계 사용 마리수가 전년 동월보다 1.3% 정도 증가한 1억 1,191만 마리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청오이는 성출하기를 맞아서 중부지방 등에서 출하가 본격 이루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요. 배추도 재배 면적이 좀 증가한 가운데 출하 지역이 중남부에서 강원지방까지 확대가 되면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은 내림세입니다. 네. 자, 오르고 내리는 이 품목들 잘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네. 더워지고 힘든데요. 닭고기 조금 싸졌으니까 좀 보양식을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알뜰한 장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수수산물이 선정됐다고요. 6월의 네. 우수수산물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국민들한테 이제 생선 먹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매달 건강하고 맛 좋은 수산물을 어식 100세 수산물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6월의 수산물로는 참돔과 성게가 선정이 되었고요. 참돔과 성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참돔은 참돔회도 맛있고 또 다른 요리로도 맛있는 생선인데 네. 이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고요. 네. 양질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루어져서 소화 흡수율이 높고요.
있고요. 또 타우린이 다른 생선보다 많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생선입니다. 네. 이 살아있는 참돔을 보면 색이 상당히 화려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화려한 색과 더불어서 맛도 좋고 또 수려한 생김새까지 세 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흰 백자를 써서 백어의 왕으로 귀하게 대접받는 물고기입니다. 네. 예, 참돔은 수명이 30에서 40년으로 좀 긴 편이고요. 네.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네. 장수하고 일부종신하라는 의미가 이 참돔에 있다고 합니다. 예, 참자를 붙이면 다 좋은 의미인데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생선이군요. 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어식백세 요즘 TV 광고 나오거든요. 네. 이 생선들이 뻐끔뻐끔 노래를 부르는 아주 재미난 광고인데. 네. 자, 또 성게는 좀 잘 구하거나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성게는 우리나라 연안 바다에서 흔하게 발견이 된 생선이고요. 몸 표면에 가시가 많이 돋아있고 거북이 등처럼 좀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외모만 봐서는 성격이 아주 무섭고 싸나울 것 같은데 이 성게알은 비타민 A가 특히 많아서 야맹증 예방과 시력 향상에 정말 좋고요. 비타민 B1, B2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서 신경세포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네. 예, 예로부터 성게알이 산모에게는 산후식으로 좋고 또 남자에게는 술병을 치유해주는 귀한 음식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일부 일처제의 참돔은 소화흡수율 좋고요. 타우린 많아서 고혈압에도 좀 좋다고 하고요. 네. 성게알은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또 신경세포 또 이런 술병 치유해주는 데 좋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이 성게알 초밥 굉장히 좋아하고요. 미역국도 네, 좋아하는데 맛있죠. 좀 비싸요, 사실은. 그렇죠. 네. 자, 이 재밌는 수산물 얘기 들어봤는데 요즘은 좀 브랜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뜻 네. 이름을 기억하기도 그렇고요. 또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 농식품도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전은 농식품부에서 준비한 대전인데요. 네. 이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하고 또 홍보해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6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이 곧 열립니다. 네. 이번 브랜드 선발 분야는 원예 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 식품, 일반식품 및 외식 이렇게 4개 분야인데요. 마지막 주 월요일인 6월 27일까지 시도기관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그리고 저희 AT, 그리고 식품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후보 브랜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이나 농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브랜드 대전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있어서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이 공모에 참가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를 일단 하고요. 인지도 평가, 현장 평가, 제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 평가를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무슨 과거급제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복잡하죠. 자, 예. 언제 실시하고요? 또 평가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서류 평가는 이번 달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요. 2차로 진행되는 인지도, 현장, 제품 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 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이 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후에 파워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이제 9월 초에 시상이 진행되고 전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선정되는 4개 분야 총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식품대전 기간 중에 시상이 진행됩니다. 네. 이 총 22개 브랜드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대통령상은 1점, 국무총리상도 1점,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상이 10점, 그리고 농식품 교육문화정보원장상이 10점 시상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소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일 텐데요. 네. 실제로 좀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도 작년에도 22개 브랜드가 선정이 되었는데 네. 예를 들어 전남 곡선 멜론, 제주 불로초 감귤, 경기 파주 장당콩, 경남 천호식품 등이 선정되었는데요. 네네. 이 22개 브랜드에 대해서 1개월간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전체 16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작년에 선정되었던 업체들로부터 이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자, 브랜드라고 하면 뭘까 싶은데요. 단지 이 참외를 먹는 게 아니라 네. 유명한 성주 참외 이런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저희도 지켜보고 관련 소식 또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회계범인 정답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또 시원시원한 진행 감사하다는 얘기도 저도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는 4878님입니다. 요즘 면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할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연락이 없네요. 저처럼 면접 보고 연락 기다리고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연락 받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예, 기다린 만큼 또 보람이 있으실 거고요.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